형제 자매끼리 1년 넘게 연락 안 해본 적 있으세요?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추석 아침 식탁 한쪽에 놓인 빈 접시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괜히 물을 한 컵 더 따릅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형제들 차례로 전화 왔을 시간인데 이제는 하루 종일 벨소리 하나 울리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망설입니다. 내가 먼저 걸어볼까? 그런데 왜 꼭 내가 먼저여야 하나 싶어서 결국 그냥 TV만 켭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형제들 얼굴 볼 일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제사 때도 서로 사정 생겼다고 빠지는 일이 잦아지고 만나도 예전처럼 정이 흐르질 않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티격태격해도 결국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서로 눈치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자매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만 가족이었던 걸까? 알고 보니 이런 마음 저만 겪는 게 아니더군요.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모 사후 형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응답이 무려 68%랍니다. 오늘은 형제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처럼 느껴지는 이유 5가지, 그 현실을 조용히 꺼내보려 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정도라도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멀어진 형제자매가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 진심 담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 떠난 날 형제도 사라졌다. 부모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던 유일한 끈이었구나. 65세 최선자 씨는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아프시던 몇 해 동안 병간호며 병원 수속, 약 챙기기까지 선자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서울 살던 언니와 지방에 사는 오빠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해 우린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해하며 생활비와 병원비만 보냈습니다. 선자 씨는 그 말 한마디에도 괜찮다, 고맙다 하며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속으론 가끔이라도 얼굴 한번 보면 안 되나 싶었지만 감히 말은 못했죠. 어머니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 한쪽에서 선자 씨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라도 명절엔 얼굴 보며 살자. 언니는 눈물 글썽한 채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마지막 손잡음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49제가 지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오빠도 언니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혹시 설엔 올까? 제사라도 챙기러 올까? 그렇게 명절을 몇 번 지나고 나니 기대는 점점 체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니 일주기가 되던 해 선자 씨는 혼자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평소보다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접시는 2개만. 어머니 앞 하나 그리고 자신 앞 하나. 그날 이후 형제란 말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어머니 살아계실 땐 자주 싸워도 결국 모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어머니 안부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졌죠. 우리끼리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얼굴을 마주했던 겁니다. 그 중심이 사라지고 나니 우리가 정말 어떤 사이였는지가 그제야 선명해졌습니다. 핏줄로는 가족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실은 정이 아니라 의무로 이어져 있던 관계였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 68%가 부모 사후 형제와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가족심리상담가 이영경 소장은 말합니다. 부모는 형제 사이의 구심점이자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떠난 뒤 남은 형제들은 공통 분모를 잃고 각자의 현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관계 유지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허전함과 서운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선자 씨는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어릴 적 형제들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손잡고 찍은 사진, 강가에서 어머니 무릎에 함께 엎드린 모습. 사진 속 얼굴들은 지금보다 훨씬 가깝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선자 씨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오빠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잘 지내지? 그냥 문득 생각나서. 답장은 하루 뒤에 왔습니다. 그래, 나도 가끔 생각나. 딱 그 한 줄뿐이었지만 선자 씨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는 걸 조금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설날 선자 씨는 여전히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다만 이번엔 찬장 깊숙이 넣어놨던 3개짜리 수저 세트를 꺼냈습니다. 한 쌍은 사용했고 나머지 하나는 식탁 한쪽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누가 올지 모를 빈자리, 언젠가 다시 채워질지도 모를 자리, 그 자리를 아예 없애고 싶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 안 계신 명절, 형제들과 연락하시나요? 마이너스. 두 번째, 결혼하면 끝이다. 형제는 더 이상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59세 이미숙 씨에겐 남동생이 둘 있습니다. 집안 살림이 빠듯했던 시절, 미숙 씨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장 사회에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동생들 등록금은 물론이고 군대 갈 때 용돈, 결혼할 때 자금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다 도왔습니다. 자기 결혼은 3년이나 미루면서요. 그때만 해도 우린 끈끈한 가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결혼하고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이번 명절엔 못 갈 것 같아요. 처가 쪽 행사가 있어서요. 아내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장거리 이동은 힘들다고 하네요. 다음엔 꼭 갈게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새 가정이 생겼으니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년 사정은 비슷했고 가끔 만날 때도 항상 시계부터 먼저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있다가 가야지 하는 표정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미숙 씨는 매일 병원에 들렀지만 동생들은 연락만 했습니다. 오늘은 처가에 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가 열이 나서 오늘은 안 되겠어. 내일은 꼭 갈게. 누나가 좀 더 있어줘. 그날 병실에서 혼자 앉아 아버지 손을 잡고 있던 미숙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안의 누나가 아니라 그냥 친척 중 하나구나. 결혼이란 건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경계선을 다시 긋는 일이더라고요.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집의 정의가 바뀌는 거죠. 배우자와 아이들이 1순위가 되고 원래 가족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납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남겨진 가족에겐 서운함이 쌓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처럼 명절, 제사, 부모 병간호 같은 전통적인 가족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문화에선 이 온도차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 내 가족이 따로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가족사회학자 김혜영 교수는 이런 현상을 가족 경계의 재편성이라 부릅니다. 결혼과 동시에 한 사람의 정체성은 원가족 중심에서 신가족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관계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재배치되며 원가족 구성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2024년 통계청 가족실태조사에서도 기혼자 중 75%가 배우자 가족을 더 우선시한다고 답했고 결혼 10년 이상 된 응답자에선 이 비율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서운함이 잘못된 감정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도 그들도 서로 다른 우선순위 시간표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혈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관계도 돌보지 않으면 자연히 멀어지게 마련이죠. 형제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은 여전히 있지만 양쪽에서 잡고 있지 않으면 금세 느슨해집니다. 미숙 씨는 몇 년 전부터 접근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왜 나만 연락하냐, 왜 꼭 내가 챙겨야 하냐는 원망 대신 동생의 가족 전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올케 요즘 어때?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명절 안부 문자를 보낼 때도 누구야로 시작하는 대신 가족들 모두 건강하지?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올케 생일에도 케이크를 주문해서 보냈고 조카 입학식에는 꽃다발 하나 직접 들고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달 뒤 올케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그때 꽃다발 정말 감사했어요. 은주가 고모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 메시지를 받고 미숙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제야 가족이 다시 보이네. 그해 추석 막내가 처음으로 가족 전체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조용히 과일 깎아 먹으면서 막내가 말했습니다. 누나, 그동안 너무 못 챙겨서 미안했어요. 아내도 누나한테 고마워해요. 그 말에 미숙 씨는 괜히 싱크대로 가서 이미 깨끗한 접시를 또 닦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예전 같아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만나는 횟수는 적고 전화 통화도 길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형제자매가 결혼한 후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세 번째, 사는 게 다르면 마음도 달라진다. 같은 피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64세 윤선자 씨는 2살 터울의 언니가 있습니다. 어릴 적엔 옷도 함께 바꿔 입고 아버지가 혼내실 땐 서로 감싸주던 찰떡 같은 자매였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은 그래도 자주 왕래했죠. 아이들 키우는 얘기, 시댁 얘기도 하고 서로 반찬 나눠 먹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야기 소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자 씨는 작은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왔고 언니는 사업에 성공한 사위 덕분에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너희 동네는 요즘 어때? 애들 학원은 어디로 보내? 언니의 질문들이 처음엔 관심으로 들렸는데 점점 비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막내는 요즘 영어 캠프 다녀왔는데 이번 여름휴가는 제주도 펜션 잡았어. 언니의 말에 특별한 의도는 없었겠지만 듣는 선자 씨 마음엔 자꾸만 위축감이 생겼습니다. 넌 요즘도 반찬이래? 남편 일은 요즘 어때? 그런 질문들이 관심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여전히 그 정도 수준에서 사는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명절 모임에도 가게가 바빠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런 핑계를 대고
점점 자리를 피했습니다. 언니는 왜 안 오는지 이해 못했겠죠. 무슨 일 있어? 왜 자꾸 안 와? 하지만 선자 씨는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차라리 안 만나는 게 편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서운함보다는 위축감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일부러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다른 삶의 풍경이 내 삶을 자꾸 작게 만들었습니다. 형편이 다르면 할 수 있는 얘기도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말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요즘 뭐해? 이런 평범한 질문에도 별거 없어. 그냥 똑같지. 이런 식으로밖에 답할 수 없고요. 특히 우리 세대는 남 앞에서 힘든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솔직한 대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겉돈 얘기만 하게 되고 점점 만날 이유도 사라집니다. 결국엔 다른 세상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2023년 가족 내 심리 갈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 중 형제자매와의 거리감 이유 1위가 경제적 격차였습니다. 가족관계 전문가 이은주 박사는 말합니다. 형제자매 간 비교는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각인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경제적, 사회적 처지가 달라지면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것이 관계 회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형제자매와 만날 때 비교당하는 기분이 든다는 응답이 42%, 경제적 차이 때문에 대화가 어렵다는 응답이 38%나 됐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질투는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형제 사이의 벽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와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자 씨가 생각을 바꾼 건 딸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모가 엄마 자랑 엄청 많이 하던데요? 혼자서 가게도 하고 손님들한테도 인기 많다고. 이모가 그러는데 엄마 도라지 무침은 정말 못 따라간다면서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늘 비교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언니가 내 삶을 나름대로 응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자 씨는 용기를 내서 언니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오늘은 도라지 무침이 유난히 잘 됐어. 이거 우리 엄마한테 배운 그 방식 그대로야. 언니도 이 맛 기억하지?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고, 그 맛. 지금도 생각나네. 너 음식 솜씨는 정말 못 따라가. 나는 요즘 다 사 먹기만 하는데 넌 어떻게 그런 맛을 내니? 그 메시지를 보고 선자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언니도 나름대로 내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그게 우리니까요. 몇 달 뒤 언니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반찬 좀 사가려고. 그런데 막상 와보니 반찬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동안 가게 구경을 하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이 나이에 혼자 이런 걸 다 해내고. 나는 요즘 집에서 드라마만 보는데. 그 순간 선자 씨는 언니가 부러워 보이기만 했던 게 아니라 언니도 나름의 공허함이 있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해 여름 자매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니 내가 너한테 자랑만 했던 것 같아. 사실은 너를 부러워했던 것 같기도 하고. 선자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를? 왜? 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잖아. 손님들이 좋아하고 보람도 있고 나는 그냥 남편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그 고백을 듣고 선자 씨는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그런 생각 말자.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지.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사는 모습은 다릅니다. 언니는 여전히 여유롭고 선자 씨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는 다르게 사는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형제자매와 형편 차이 때문에 어색해진 적 있으신가요? 넷째, 필요할 때만 연락 온다. 나는 형이 아니라 비상금인가. 70세 박기영 씨는 막내 동생에게 유난히 마음이 약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거의 아버지 역할을 해가며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금도 대주고 대학 등록금의 생활비까지 결혼할 때는 전세금 일부도 보탰습니다. 당시엔 기영 씨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내가 형이니까라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일은 뒤로 미루면서 도왔습니다. 동생은 항상 바빴습니다. 직장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연락도 가끔이고 안부 인사도 간혹 문자 한 줄. 그래도 기영 씨는 그걸 탓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몇 년 전 동생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6개월 만에 연락이었어요. 형, 미안한데 사업자금 보증 좀 서줄 수 있을까? 기영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말들이 가슴 한쪽을 덜컥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몰라서 그런데 조용히 좀 도와줘. 금액이 좀 크긴 한데 3개월만 있으면 정리될 거야. 형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기영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동생에게 형이 아니라 비상시에 쓰는 도구 같은 존재라는 거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동생 아들 결혼할 때 도움을 청했고 그 전에도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기영 씨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형 덕분에 살았다. 평생 잊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지만 도움을 받고 나면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기영 씨도 돈을 빌려주고 언제 갚으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생은 그 돈을 갚은 적이 없고 갚겠다는 말조차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일인 것처럼요. 명절에도 오지 않고 기영 씨가 아플 때도 문안 한 번 없던 동생이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동생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어릴 때는 형 말 잘 듣는 순한 동생이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나름 예의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이 각자 바빠지면서 관계의 의미가 변질됐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보다는 필요에 의한 연결만 남게 된 거죠. 동생에게 기영 씨는 언제나 도와주는 든든한 형이 아니라 필요할 때 찾는 해결사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도움을 주는 쪽은 점점 지치고 받는 쪽은 점점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가족상담 전문가 신정은 박사는 이런 현상을 도구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가족 간 신뢰는 일상적인 관심과 교류, 그리고 상호적인 도움의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고 다른 쪽이 받기만 하는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그 관계는 책임 없는 의무로 퇴화됩니다. 2022년 고령층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4명이 형제자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후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부탁을 받았다는 응답도 35%에 달했습니다. 이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가족 때문에
깊은 상처를 마음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기영 씨는 고민했습니다. 도와주자니 계속 이런 식일 것 같고, 안 도와주자니 혈육을 저버리는 것 같고, 결국 기영 씨는 동생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재영아, 형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겠다.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좀 그렇다. 동생은 당황했습니다. 형,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넌 형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라. 평소엔 안부 한번 묻지 않으면서 이럴 때만 찾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 동생은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좀 철없었나 보다. 그 대화 이후 몇 달 동안 동생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영 씨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설날 동생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빈손이 아니라 손수 담근 김치와 아내가 만들었다는 송편을 들고 왔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동안 미안했어. 이번엔 아무것도 부탁하러 온 거 아니야. 그냥 형 얼굴 보고 싶어서.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연락은 자주 하지 않고 만나는 것도 1년에 몇 번 정도. 다만 이제는 돈이나 부탁 없이도 안부를 묻고 기영 씨가 아플 때는 병문안도 와주고 명절에는 얼굴도 비춥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기영 씨는 서랍 정리를 하다가 동생이 몇 년 전에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짧은 연하장이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형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받기만 하지 않고 형에게도 도움이 되는 동생이 되겠습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했지만 그 글씨체를 다시 보는 순간 기영 씨는 편지를 접지도 못한 채 조용히 무릎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최근에는 동생이 먼저 연락해서 형, 요즘 허리 아프다고 했지? 좋다는 파스 사왔어라며 가끔 약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가족 중에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분이 있나요? 5번째, 말이 안 통해 함께 있어도 혼자 같다. 같은 세대인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69세 정성자 씨는 2살 위 언니와 자주 통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얘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이야기, 손주들 자랑까지 전화 한 번 걸면 1시간이 훌쩍 갔죠. 서로 궁금한 것도 많았고 나눌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인가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수영 배우기 시작했어.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엔 서예교실도 다녀. 성자 씨가 그렇게 말하면 언니는 늘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아유, 뭔 운동이야. 나이도 있는데. 그럴 시간에 며느리 밑반찬이나 해주지.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했는데 몇 번 반복되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뉴스 얘기를 하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성자 씨는 요즘 애들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언니는 넌 참 세상 물정 모른다며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할 때마다 성자 씨는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자니 언니한테 미안하고 그냥 넘기자니 속이 답답하고 결국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성자 씨는 언니와 통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냥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나중에 왜 전화 안 받았어? 라고 물으면 화장실에 있었어. TV 소리가 커서 못 들었어. 이런 핑계를 댔죠. 언니는 왜 동생이 피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통화도 안 되라고 했지만 성자 씨는 솔직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한테 섭섭하다고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냥 참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점점 거리를 뒀습니다. 돌이켜보면 언니와 성자 씨는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며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했고 성자 씨는 아이들 키우면서도 사회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언니는 집에서 조용히 손주나 봐주는 게 할머니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성자 씨는 내 인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해석이 다르고 같은 상황을 봐도 반응이 달랐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차이가 재미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틀렸다거나 그건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문화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속으로만 답답해하고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말을 안 해서 더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죠. 2023년 한국가족관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형제자매 간 갈등 원인 중 의사소통 문제가 4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같은 세대라도 살아온 환경이나 가치관에 따라 대화 방식이 크게 달라지며 서로를 고집불통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상담가 최성훈 소장은 말합니다. 가족은 서로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대화에서 충돌이 생기면 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완벽한 소통보다는 기대치를 조절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자 씨는 어느 날부터 접근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언니와 완전히 통하는 대화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 만족하자고 스스로 기준을 낮춘 겁니다. 통화 시간도 10분 정도로 정하고 깊은 주제는 피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요즘 생각해보니 너랑 얘기할 때 내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 좀 조심해야겠더라. 그 말에 성자 씨는 놀랐습니다. 언니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언니 괜찮아. 나도 예민했나 봐. 그래도 언니랑 얘기 안 하면 하루가 심심해. 그날 통화는 17분이나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여전히 다르긴 했지만 다툼 없이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즘 자매는 깊은 대화 대신 일상의 작은 것들을 나눕니다. 오늘 시장에서 배추가 싸더라. 손주가 감기 걸렸는데 많이 나았어. 요즘 날씨가 참 좋지? 별것 아닌 얘기들이지만 이런 대화가 오히려 편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고 굳이 같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니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해 겨울, 언니가 갑자기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김치 한 통과 직접 구운 고구마 몇 개를 들고 왔어요. 그냥 김장하다가 내 생각나서 왔다. 거실에 마주 앉아 김치 하나씩 집어먹으면서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긴 대화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로는 여전히 잘 통하지 않지만 마음의 온도는 여전히 따뜻하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형제자매와 대화할 때 답답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형제자매는 참 묘한 관계입니다. 처음엔 가장 가까운 타인이었다가 어느 순간 가장 먼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만날 이유가 사라졌고 결혼을 하면서 서로의 새 가족의 눈치를 보게 됐고 사는 모습이 달라지면서 말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면 관계는 점점 지치고
이젠 말조차 안 통하는 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에도 한 가지는 여전히 남아있더군요. 마음 한켠에서 계속 떠오른다는 것. 명절 아침에 빈 접시를 보며 괜히 서운해하고 길을 걷다가 문득 얼굴이 생각나고 아플 때 혼자 누나는 잘 있겠지 중얼거리고 누군가 자꾸 생각난다는 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완벽한 관계 회복은 어려워도 작은 연결은 가능합니다. 누가 먼저 다가올까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마음을 먼저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긴 통화가 아니어도 괜찮고 길고 감동적인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지? 요즘 어때? 건강하게 지내라. 그 한마디로도 무너졌던 마음이 서서히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고 다른 인생을 살아왔으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기준을 낮추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먼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생일이나 명절이 아니어도 그냥 문득 생각날 때 잘 지내지? 라는 한 줄 문자를 보내보세요. 두 번째는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 틀려라고 말하는 대신 그렇구나, 힘들겠다처럼 공감하는 말로 받아주세요. 세 번째는 작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취미,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물어보고 조카들 소식도 가끔 챙겨보세요. 네 번째는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넌 왜 그랬어라는 말 대신 요즘은 어떻게 지내? 라고 현재의 안부를 묻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대하지 말고 주는 것입니다.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마음 편히 주세요. 그래야 서운함도 덜하고 관계도 더 편해집니다. 우리 나이에는 관계를 미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연락해야지, 이런 말을 하다가 정말 나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따뜻한 시선을 늘리고 완벽한 이해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큰 변화보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연락하고 싶었던 형제자매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내 얘기 같다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겐 당신의 경험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직접 형제자매에게 보내기는 어려워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는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